제목도 눈물의 여왕이고 이래서 음. 시한부이고 이래서 침울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을 설명할 때는 눈물은 김수현 씨가 연기하는 극중 주인공 이름이죠. 백현우를 음. 뜻하고 여왕은 퀸즈 그룹이기도 하고 김지현 아. 캐릭터를 상징을 한다. 김수현 씨가 많이 울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는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네, 우는 게 너무 지쳐서 나는 음. 이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눈물바람을 하는데 아내가 불치병을 얻고 난 다음부터 더더욱 눈물 마를 날이 없어지는. 네. 저는 보면서 이게 이 MG의 취향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톤이라는 걸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네. 약간 우롱당하는 느낌도 들고 아까까지 제가 네. 홍혜인 씨의 병을 같이 걱정하다가 네. 금방 그 사람이 너무 척척하고 일을 네. 잘하고 있고 이러니까 뭐 이런 거 별 개의치 않나 보다 요즘에는. 그렇죠. 전작인 사랑의 불시착만 해도 이거 못지않게 심각하거든요. 갑자기 그랬어요. 북한에 불시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늘 이렇게 목숨에 위협을 느끼는 맞다. 절체절명의 그러네. 상황인데도 계속 코믹했어요. 에피소드들. 그렇죠. 그 마을 주민들과의 네. 관계도 그렇고.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거기에서 반전을 꾀하는 게 이 네. 작가가 좀 잘하는 네. 그런 플레이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면면이 이어져 온 재벌 네. 드라마에서 가장 최신의 변종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지금까지 뭐 인기 요인을 뭐 배우들의 연기나 뭐 연출, 뭐 다양한 극본 재미.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재벌가 이야기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시청률이 폭발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떤 재벌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것들, 갑질하는 재벌들을 풍자하는 네. 비판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고 그런 재벌가에서 차별받는 네. 어떤 약자의 입장, 뭐 여기서는 이제 김수현 캐릭터죠. 거기에 좀 이입하는 시청자들의 마음도 있고. 그 김수현 씨 캐릭터도 초초초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개천용 서사인 네, 거잖아요, 네, 김수현 네. 씨는. 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개천용 서사가 어떤 성공 서사의 끝이었으면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위에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른 어떤 재벌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계급 구조의 현실이 좀 일깨워지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사실은 가장 큰 건 그거죠. 화려한 명품들로 가득 찬 세계잖아요. 구경할 수 있죠. 그렇죠. 부의 스펙타클이 주는 거기에서 오는 어떤 대리만족들. 최근에는 플렉스라고 하잖아요. 플렉스, 자랑하는 그런 자기의 문화. 가처분 네. 소득을 넘어서는 소비를 하고 그렇죠. 그걸 전시하는 거. 네. 그런 전시하는 문화를 굉장히 잘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게 김지현 씨가 자신의 부를 과시할 때예요. 얼마나 부자인가. 엄청나게 넓은 드레스룸에서 다 못 입어보고 죽겠네. 그렇죠.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제일 먼저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섬이 몇 갠데 그거 다 옷도 아니고 가보기도 섬. 전에 가보기도 전에 명품들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다 착용해보기도 전에 내가 죽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죽을 수 없어.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연애 과정이 플래시백으로 띄엄띄엄 나오는데 김수현 씨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랑을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것 같아. 우리가 데이트할 때마다 그 대기가 많다던 식당이 우리밖에 없어. 그렇죠. 쾌감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웃기긴 하더라고요. 엄청난 쾌감이에요. 재벌 소재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는 클리셰거든요. 그래요? 신데렐라 드라마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드라마를 시작해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백화점이 많은 재벌 드라마가 백화점을 배경으로 해요. 모든 화려한 명품을 이제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백화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퀸즈도 백화점이 그렇죠. 있죠. 사인표 씨가 신혜라 씨를 만나는 공간이 백화점이고. 그렇죠. 신혜라 씨는 점원이었죠. 그렇죠. 나중에 자기가 재벌 2세라는 걸 밝힌 다음에 놀이공원을 대관을 해버리잖아요. 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그 클리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건물 하나를 아예 통째로 그냥 대관을 해버리고. 그럼 이런 거는 거의 패러디 단계에 도달한 이 서브 장르의 클리셰라고 봐야 되겠네.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장면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면 하나씩은 꼭 나와줘야 거기에서 뭔가 사이다 같은 쾌감을 느끼나 봐요. 요즘 명품 하울이라 그래서
쓸어 담는 음. 콘텐츠가 엄청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산 거 이렇게 펼쳐 보이면서 찍는 콘텐츠 네.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옛날에는 명품 언박싱이라 그래 가지고 음. 한정판 명품을 사서 이거를 하나하나 리뷰를 하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인기를 끌었다면 최근에는 아예 명품 하울이라 그래서 매장 하나를 쓸어 담듯이 쇼핑하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이게 비난받을 것 같아서 못 했을 그런 맞아요. 내용인데. 네. 그런 포인트가 좀 신기한 거죠. 옛날에 우리가 부를 대하는 것과 지금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전적으로 이런 엄청난 부자는 어떤 네. 인식이 옛날에 있었냐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부 뒤에는 뭔가 구린 게 있다. 맞습니다. 그런 기본 인식이 있었고 네. 드라마에서도 재벌 캐릭터는 대체로 악역이었던 거죠. 네. 참사랑의 걸림돌로 끼어든 물신숭배 빌런이었던 건데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김중배의 다야반지였던 네, 거예요. 맞아요. 이수일과 네. 심순애 사이에.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옛날 얘기가 이제 옛날 얘기죠. 네. 이제 조연이나 악역이 아니라 로맨스의 당사자. 그렇죠.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총수이고 또 네. 상속자인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특히 뭐 백미경 작가 작품을 네네, 보면은 뭐 맞아요. 모든 요직을 여자들이 네. 갖고 있고 그런 카운터 펀치도 있긴 하지만 네. 어느 순간 드라마들을 보니까 현대물은 재벌, 네. 로맨스 사극은 주상전화나 세자전화가 원래 주상전화나 세자전화는 배경이었는데 네. 연애의 주인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연애를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사극의 세자와 다름이 없이 네. 재벌가 이야기는 현대판 사극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대판 왕조 사극인 거죠. 우리나라 네. 입헌군주제가 아닌 상황에서 네. 실질적 왕족은 재벌 아니면은 고도의 셀럽이나 네. 연예인 뭐 이런 그렇죠. 식인 거군요. 신흥 귀족. 아. 네. 자,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역사적 고찰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재벌이라는 네. 모티브가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드라마에서 중요해졌고 빠지지 않는 요소가 됐는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 팬이 해외도 많은데 이제 네. 재벌이란 컨셉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한국 드라마 팬들은 신데렐라 로맨스 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재벌 캐릭터가 너무 많고 재벌 소비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도대체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를 되짚어 봤는데 변화 과정이 있더라고요. 재벌이라는 소재가 이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를 80년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시기였지만 또 그 군부 정권이 3S 정책으로 조장을 또 했었잖아요. 아, 그리고 뭐 이 중산층들이 집을 사고 평수를 그렇죠. 늘려가고 실제로 이러면서. 성장 네. 시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재벌가의 창업 신화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등장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남성 중년 시청자들을 그렇죠. 겨냥한 네. 우리가 아는 정주영, 맞아요. 이병철 이런 사람들, 김우중 이야기. 그 이야기. 네. 재벌의 일대 창업주들의 맨주먹 성공 신화인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80년대에 좀 다루는 드라마들이 막 등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사랑과 야망 같은 경우 김수현 선생님. 드라마, 예, 이거는 실제 재벌들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80년대의 어떤 성공 신화에 대한 사람들의 네. 반응을 굉장히 잘 반영한 작품이거든요. 시골 출신의 그 네. 마을의 천재라고 불렸는데 엘리트. 굉장히 최고의 네. 대학을 나와서 김수영 같은 캐릭터거든요. 눈물의 여왕의 김수영 그렇죠. 같은. 네. 근데 더 찢어지게 가난했어. 네. 그때는 집안들이. 그때는 그리고 그랬죠. 어머니가 고생하고 계시고 장남으로서 온갖 짐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청년이 원래 청운의 꿈이 있었는데 대기업의 스카우트를 받아가지고 맞아요. 들어오고 재벌 회장에게 준 아들급의 네. 신뢰를 사면서 그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가능했죠. 그 사랑과 야망에 보면은 남성훈 배우가 연기한 지금 네. 말씀한 그 태준 캐릭터가 이제 장남 캐릭터고 차남으로 이덕화 씨가 연기한 태수 캐릭터가 네. 있잖아요. 네. 두 형제의 야망을 보여주는 건데 태준 캐릭터는 정말 그 K 장남으로 빈곤층 출신의 그 엘리트로 개천형 서사를 써나가고 결국에는 어떤 기업 회장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엘리트 코스를 밟아나가는 이야기를 그렸다면은 이덕화 씨가 연기하는 태수 캐릭터는 반항아 캐릭터고 맞아요. 예.
살짝 양아치기가 있어서 근데 형과 인간미 늘 있어. 그렇죠. 인간미가 있죠. 형은 인간미가 정말 없지만 네. 집안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엘리트이기 때문에 편애를 받고 네. 이덕화 씨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데 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뚝심의 미덕, 성실함의 미덕 이런 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태수라는 캐릭터도 성공을 거두게 돼요. 네. 그리고 오히려 태준이라는 캐릭터가 회장 자리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네.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국을 맞는 그런 결말로 끝이 차화연 나거든요. 씨의 연기를 잊을 수가 없죠. 그렇죠. 김수현 작가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시대 정신처럼 박혀 맞아요. 있던 네. 성공하고 싶다 이런 야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줬는데 성공할 때 버려야 할 것들. 인간미를 잃으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를 회의적으로 보여준 작품이거든요. 원래 재벌집에 태어난 건 아닌데 네네. 사회적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최정상까지도 갈 수 있다. 네. 이런 게 포함됐다는 의미에서 재벌 드라마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당시의 재벌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서사의 DNA를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은 재벌가가 아닌 거다. 그렇죠. 출발점은 재벌가가 아니고 누구나 근면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사랑과 야망 같은 작품이 시대 정신을 보여줬다면 실제 재벌가 창업 스토리를 모티브로 한 작품들도 있어요. 야망의 25시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게 83년도에 MBC 월화 드라마로 방영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의 그 모티브를 따온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외압을 받아서 조기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고 싶네요. 그렇죠. 재벌 성장사를 다루다 보면은 긍정적인 얘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죠. 결탁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갈까봐 외압이 들어왔던 것 같고요. 1987년에 욕망의 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야망, 욕망이 드라마 제목이 이때 엄청 당시에 정말 많았네. 많아요. 네. 정완용 씨가 주연을 한 건데 여기에서도 현대가 맞아요.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맞아. 정주영 회장. 네, 정주영 이야기였죠. 회장 주인공이 맨주먹 성공 신화를 읽어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때 성공 신화를 읽어낸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대부분 건설 회사예요. 실제로 그렇죠. 산업화 과정을 이끌어 나간 그 분야가 건설업체이기 때문에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설정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이제 야망의 세월. 여기도 야망이 들어가는 이거는 MB를 대통령까지 오르게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그 역할을 유인촌 씨가 현 문화부 장관이시고 그렇죠. MB 때도 문화부 장관을 했죠. MB와 장관을 탄생시킨 문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것이 80년대 재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6.29가 있고 87년이 지나가고 여기에 강력한 전환점이 생기는 게 역사를 그 안에다가 끌어온 그런 작품들이 재벌 소재 드라마였다면 1990년대에는 재벌 묘사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약간 판타스틱해지나요? 그렇죠.